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면 돈이 필요하죠. 처음에 계약금 내고 중간에 중도금 내고 2, 3년 뒤에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잔금을 내야 하는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잔금 때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잔금 마련에 있어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14가지로 방법을 요약해봤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크게 따져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돈 아니면 남의 돈, 이 두 가지 뿐이겠죠. 내 돈을 낸다는 것은 잔압을 한다는 의미고 남의 돈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은행한테 대출을 통해서 빌리는 방법 또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통해서 빌리는 방법, 크게 이 두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6가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제 경우엔 이 16가지 중에서 10가지 이상은 다 직접 해봤고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최대한 모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방법은 많지만 사실 다 공통점은 한 가지인데요. 결국에 이 돈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결국 이 잔압, 내 돈이라는 것은 내 돈이 어딘가에 분산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것을 꺼내고 뭉치는 방법들을 결국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이 남의 돈을 빌린다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그 가치만큼 최대한 꽉 채워서 빌리던가 뭔가 물질적인 담보물이 없다면 내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신용을 담보로 해서 빌리던가 이렇게 뭔가 내어줄 만한 게 있어야 돈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 잔금 마련을 할 때 억 단위의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별표를 쳐놨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큰 돈을 마련하고 나머지 이제 짜잘한 그런 부분들은 나머지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곤 하죠. 그렇다면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인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죠. 본인이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나오는 돈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으로 번 돈,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이나 코인.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식이나 코인에 목돈이 묶여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돈을 꺼내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퇴직금. 퇴직금을 원칙적으로는 퇴사를 할 때 받는 게 당연히 맞지만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나와 있는데요. 8조의 2항에 보시면 주택 구입과 같은 이런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한 곳에서 이제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보통 한 달치 월급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눌러보면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나오는데요.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는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적금처럼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중간 정산을 받아서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이 거주 자금의 최소화인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묶여있는 내 돈을 꺼내는 방법입니다. 보통 여기에 돈이 제일 많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이라면 전셋집 보증금이 있을 텐데 이 보증금을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깔고 앉은 분도 있을 거예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할 거라서 전셋집을 처분할 거라면 전셋집 나오면서 보증금을 현금화하면 되겠지만 새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전셋집을 따로 유지한다면 전세 대출을 받던가 아니면 월세집으로 옮기던가 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깔고 앉은 거액의 목돈을 내 돈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셋집이 아닌 내 소유의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출이 하나도 없다면 그만큼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로 옮기면서 이 집을 처분한다면 처분할 때 현금화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던가 아니면 이 집은 뭐 전세를 주고 나는 월세집으로 갈아타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깔고 앉은 그 거액의 목돈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 대출인데요. 한마디로 은행한테 빌리는 돈입니다. 이 중에서 잔금 마련할 때 잔금 대출이 가장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설명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금 대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성격을 살펴보면 집단대출이고 후치담보대출에 해당을 합니다. 후치담보대출이라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데요. 주택담보대출은 등기친 주택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얘기를 하고, 이 잔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파트가 준공은 됐지만,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는 됐지만 아직 등기는 쳐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등기 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뒤바뀝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순서가 등기가 먼저 쳐져 있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잔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후치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순서가 담보가 없이 그냥 대출을 먼저 해주는 셈이고, 그 이후에 등기를 쳐서 등기를 친 이후에야 담보를 잡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후치담보대출은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특정 시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입주 지정 기간 전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잔금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점은 이게 단체로 하는 집단 대출이다 보니까 뭔가 물건 살 때도 공동 구매를 하면 더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더 혜택도 조건도 좋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대출이다 보니까 금리나 한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조건들이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죠. 그리고 한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분양 대금에 많은 자금을 메꿀 수가 있어서 잔금 대출이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6번째,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요. 이 방법은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출이 없거나 적다면 이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거주자금의 최소화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돈이 묶여서 목돈을 융통하기가 힘들다면 이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어서 선순위 대출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제 가능할 거고요. 세입자가 있다고 해도 한도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보통 세입자의 보증금과 대출을 합친 금액이 KB 시세의 80%에서 90% 안쪽으로 들어오면 한도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조건이 이제 맞으면 후순위 대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7번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담보로 내어줄 만한 물질적인 것이 없다면 내 신용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하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아무래도 이제 1금융권이 좀 더 안전하고 조건도 좋기 때문에 1금융권을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여기서 안 된다면 이 금융권에서 빌리는 방법도 있어요. 제 경우에도 이제 1금융, 2금융 둘 다 신용대출 한번 받아봤는데 2금융권도 잘만 이용하면 괜찮은 상품이었습니다. 단기로 이제 한 달가량 1억 정도를 금리 10% 정도에 빌려봤는데 마침 금리 한 달 무료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정말 한 달 조금 넘게만 필요했던 시점이라 징검다리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P2P 대출 대부. 이 방법은 이제 은행이 빌리는 것은 아니고 사금융의 성격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고금리인데요. 장기로 쓰는 걸 권장드리지는 않고 징검다리로 단기로 이용하는 거는 또 나름대로 괜찮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6번째 방법이었던 부동산 담보대출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대출이 없거나 적다면 대출을 받아서 목돈을 꺼낼 수가 있겠는데요.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 명의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제 개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보고 또 최근에는 DSR 규제가 또 심하기 때문에 DSR 40%를 맞추려면 굉장히 조건이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 대출이 다 한도가 차서 더 받을 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다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기업 대출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 등
등기를 하고 나서 3개월 이후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는 3개월 동안 자금을 마련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고금리더라도 이 P2P 대출이나 대부를 이용을 하는 방법, 혹은 아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에서도 이제 이금융권 금리가 비싸더라도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징검다리로 이렇게 단기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사실 새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때 아까 이 5번 잔금대출을 받는 게 가장 조건도 좋고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법인데, 이 잔금대출은 개인대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잔금대출을 받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개인 명의 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3개월 이후부터만 가능하니까 그 중간에 징검다리 성격으로 금리가 비싸더라도 이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던가 P2P나 대부 이런 거를 징검다리로 단기로 짧게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9번째 보험약관대출, 10번째 청약담보대출, 예금 적금 담보대출.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묶여있는 내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인데요. 보험도 이제 꾸준히 납입을 하다 보면 그 납입 금액이 꽤 몇천만 원 쌓일 수 있게 되고, 청약이나 예금 적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있거나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깨면 이제 손해가 납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이제 납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지 묶여있다 뿐이지 너무나 확실한 내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빌려주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안전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금리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되게 절차도 간편해요. 저도 실제로 이 청약담보대출을 한번 해봤는데 바로 그 은행 어플에 가서 클릭 몇 번으로 바로 대출 받을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바로 갚으면은 그만큼만 이자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싸요. 요즘 시중 금리가 개인 주담대도 아무리 낮아봤자 3% 후반이고 사업자 대출도 5%, 6% 이 정도 금리 하는데, 청약담보대출 이 9번, 10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한 2, 3%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험이나 예금 적금에 쌓아둔 돈이 많다면 그것을 굳이 깨지 않고도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지인 찬스. 이것도 뭐 일종의 신용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변에 뭐 여유가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척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큰 메리트입니다. 잘 빌리고 잘 갚는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고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 돈을 빌릴 경우에는 세금적으로 증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남한테 빌리는 거랑 똑같이 차용증 잘 쓰고 서로 이자 납부 잘 하고 그런 과정만 잘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남의 돈 중에서 이제 보증금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대출과 보증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표로 또 정리를 해놨는데요. 결국 요약하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금융에 속합니다. 사실 대출도 남의 돈이고 보증금도 둘 다 남의 돈이잖아요. 근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기 때문에 조건도 좀 까다롭고 절차도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은행처럼 그렇게 조건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은행에서는 소득이나 신용 이런 걸 되게 까탈스럽게 보기 때문에 서류도 제출하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만 진짜 한가득인데, 전세 보증금을 빌릴 때는 세입자가 따로 그런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 등본에 이제 기록이 되지는 않죠. 그리고 대출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DSR, DTI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대출이 있으면 다른 대출에도 영향을 다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할 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 보증금이 이제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겠고요. 전세보증금이 가장 금액이 크니까 자금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별표를 쳐놨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리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을 치를 때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데요. 자금의 순서로 따졌을 때 전세보증금이 먼저 선순위로 있고 대출을 후순위로 받는 방법, 또는 거꾸로 해서 대출을 먼저 받아서 남겨두고 나중에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순서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가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집에 싼 전세보증금으로 이렇게 후순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들 불안해하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세 세입자를 선순위로 받아서 잔금을 치를 경우에 그 모자라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이때 잔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앞서 이제 말했듯이 잔금 대출은 후치 담보 대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등기도 치기 전에 사실 불안한 상태에서 먼저 대출을 받고 나중에 등기를 친 다음에 근저당 설정을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해서 주택담보대출과 순서가 거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되게 불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치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대출이 선순위가 반드시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후순위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잔금 대출은 불가하고요. 등기 이후에 이제 따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가 해서 한도가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아마 대출이 가능할 겁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반전세 보증금. 성격으로 치면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의 이제 중간 정도 성격인데요. 전세 보증금에 비하면 반전세 보증금은 금액이 훨씬 낮습니다. 이게 뭐 한 2, 3억 하면 요거는 뭐 1억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이제 보증금이 저렴한 대신에 이제 소정의 월세를 받죠. 그래서 반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이 선순위이고 보증금이 후순위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세 보증금.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굉장히 낮죠. 뭐 지역마다 집마다 지역의 시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월세 보증금은 5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월세 보증금은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대부분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집주인이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 들어온다면 그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자금 마련 방법 14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과정인가? 이제 앞서 14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고 나서 계약금 10%는 잔압을 하니까 나머지 필요한 돈이 90%일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출이랑 월급을 통해서 이렇게 메꾸던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그 나머지는 뭐 주식에 묶여있는 내 돈을 이렇게 메꾸던가 이런 식으로 잔금을 이제 마련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 14가지 방법을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조합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잔금을 치르는 구체적인 방법 7가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